시간이 예, 있는데 질문이 있으신 분은 어, 그 스피커를 이용해서 해주셔도 되지만 또 채팅을 이용해서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김영관 교수님의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 초청해 주시고 또 한상원 선생님께서 사회도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제는 락함과 지제에게 여성에 대한 어, 어, 이론인데요. 일단 락함을 사람들이 포스트 구조주의자로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포스트 구조와 락함이나 지지에게에서 이야기하는 이론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조금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프로이트, 락함, 지젝을 거쳐오면서 그런 정신분석학적 여성 개념이 어떤 차이가 나고 어떻게 이 개념이 또 정치적인 논리하고도 연결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포스트 구조주의에서 타자성은 포스트 구조주의의 대변자들에게 동일성 철학을 의미하는 전통적인 형이상학을 극복하기 위한 중심 범주였죠. 이제 타자성, 그 사람들은 포스트 구조주의자들은 전통 철학은 동일성의 철학, 포스트 구조주의자들은 포스트 구조주의는 타자성의 철학, 차이의 철학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포스트 구조자들은 동일성을 차이와 타자성을 전유하기 위한 강제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자는 자기 자신의 내부에 통합되는 것으로 보고 있죠. 타자성과 동일성이 이렇게 반대적인 걸로 이해가 된다는 것이 여기서 핵심적이죠. 그와는 이렇게 포스트 구조주의는 타자성 개념을 동일성의 반대라고 이해하지 않고 동일성을 먼저 토대 짓는 개념, 동일성보다 더 근본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스트 구조주의자들은 이 과정에서 반해결적인 그런 방법론을 취합니다. 그래서 반해결적이라는 것은 반변증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들은 동일성 개념이 정립과 반정립, 태제와 안티태제의 모순을 내부에서 지향한 종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통 포스트 구조주의에서 해결을 해석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와는 달리 그들은 동일성의 논리에 포함되지 않는 환원 불가능한 타자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동일성에서 정립과 반정립이 하나로 지향된 종합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타자성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동일성의 논리에 포함될 수 없는 것, 환원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포스트 구조의 기본적인 논리죠. 그렇지만 이 관점에서 그들은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극복하고자 하는 해결이 반명직적 사고 구조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락함과 지젝은 이와는 다른 길을 가는데 그 첫 번째 길은 기존의 그러한 해석 방법과는 달리 해결을 환원 불가능한 모순의 사유자라고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해결을 어떤 그런 종합의 사유자, 동일성의 사유자, 변증법적 사유자로 이해를 하는데 락감과 지젝은 해결을 완전히 다른 사유자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동일성을 극복하는 방법은 메시아적인 관념, 특히 네리다나 레비나스에서 많이 나타나는 이런 관념에 영향을 받은 절대적 타자성의 반해결적인 철학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타자를 처음부터 그 내부에 포함하고 그렇기 때문에 존재론적으로 공백이 있는 아주 다른 존재론의 개념을 주장합니다. 락항의 정신분석학에서 여성은 타자의 위상을 지닙니다. 지젝은 락항의 이러한 여성성 개념을 더 발전시킵니다. 제가 여기 제 강연에서 이후에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이 두 철학자가 가지고 있는 성차이 개념 그리고 여성성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을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부분은 타자적인 성으로서의 여성.
여성은 이 지젯과 라캉에게서 타자적 성으로 나타나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정신분석학은 프로이트에게서 기원을 했죠. 근데 이 프로이트가 벌써 여성을 좀 문제적인 걸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는 여성은 이방인이다, 타자다, 그리고 수수께끼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성은 신비한 다른 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여성은 검은 대륙이다. 여성은 수수께끼다 이런 말을 해요. 이런 말이 포함하는 것은 전부 다 프로이트는 남성이죠, 물론. 남성의 입장에서 볼 때, 또 정신분석학자의 입장에서 볼 때 여성은 완전히 다른 성, 수수께끼, 알 수 없는 것, 신비한 것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온 거죠. 그래서 그가 평생 동안 어떤 유명한 질문을 했었는데 그 질문은 도대체 여성은 무엇을 원하는가? 남성으로서는 알 수 없다는 거죠. 프로이트는 또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요. 내가 30년 동안 연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답할 수 없는 가장 큰 질문은 여성은 대체 무엇을 원하는가? 이런 질문이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이트는 도대체 뭐를 남성적이고 뭐를 여성적이라고 자기가 보는지 정확하게 개념적이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개념적이를 하길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런 개념들은 정신분석학적으로 정의내릴 수 없는 개념이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는 이 두 개념들이 또 아주 매우 다양한 의미들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을 한 바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런 남성, 여성 개념은 생물학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런 개념. 그러나 정신분석학은 생물학적 조건이 이런 성차를 이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오랫동안 밝혀온 바가 있습니다. 또 둘째로는 남성, 여성은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 따라서 변화하는 그런 사회적 의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셋째로는 심리학적 그런 성, 생물학적이고 사회적인 성뿐만이 아니라 심리학적인 그런 성도 있다 이런 얘기를 프로이트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내포된 의미들이 있지만 하여간 이 남성이나 여성이란 개념들이 이렇게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프로이트는 이 남성 여성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기를 거부를 하고 또한 여성적인 것과 남성적인 것을 대립적으로 보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남성의 반대는 여성, 여성의 반대는 남성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가 한 가지 얘기를 하는 것은 남성적인 것이 패러다임이다. 여성적인 것은 예외다 이렇게 보죠. 왜냐하면은 프로이트의 전제는 리비도가 있다는 거거든요. 리비도 어떤 성적인 욕망 그런 건데 이 리비도는 본질적으로 남성적인 거라고 보고 있어요. 어떤 액티브하고 아주 활동적이고 남성적인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성 특히 소녀들 심리 발달도 처음에는 소년의 경우처럼 진행이 되다가 나중에 돼서야 거기서 갈라져 나온다고 보는 게 프로이트의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성이라는 것은 남성적인 성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래서 여성적인 것은 남성적인 파라다임에서 벗어나는 것, 이탈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남성성은 규범이고 여성성은 이탈이자 신비이다. 이렇게 보는 게 프로이트의 성에 대한 이론입니다. 물론 뭐 그렇게 주장을 해서 이론적으로 펼쳐내지는 않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ዣ크 라캉은 나중에 이 프로이트에서 영향도 많이 받았지만 또 프로이트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정신분석학적 이론을 발전시키죠. 근데 이 ዣ크 라캉도 여자란 어떤 존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게 참 신기한 게 이 정신분석학은 정신분석학이 굉장히 유명한 남성분들한테서 나온 그런 이론들인데 이분들은 여성의 문제를 또 굉장히 핵심적인 문제로 생각을 하거든요. 여성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락항은 여성이 생물학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고 상징적 질서 안에 존재하는 어떤 지위라고 이해를 합니다. 여성은 락항에게 여성적 지위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성적 생물학적 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여성적 성 그 자체의 상징화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성은 총체화되거나 개념적으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오히려 상징화에서 벗어난 지위를 뜻합니다. 여성은 상징화될 수 없는 타자, 다시 말해서 상징계의 타자입니다. 여성은 이때 남자뿐 아니라 여성 자체를 위해서도 타자입니다. 락항에 따르면 남자는 여기에서 여성이 그를 위해 타자인 것처럼 여성 자신을 위해서도 타자가 되도록 중개자로 행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락항은 항상 이렇게 조금 수수께끼 같은 말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한참 동안 생각해 보면은 이런 뜻이 있구나.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자주 생각을 해보면. 락항의 정신분석에서는 세 가지의 중심범주가 있죠. 항상계, 상징계, 그리고 실제계. 이걸 조금 간략하게 정의를 하자면 락항은 인간 주체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존재의 질서는 세 가지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것이 이제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인데요. 먼저 상상계 개념은 시각적 거울에 비친 모습, 거울의 이미지와 그리고 그 이미지를 보는 몸과의 동일시를 뜻하는 거울 단계라는 것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해서 락항이 발전시킨 개념이 상상계입니다. 그리고 락항은 상징계라는 개념으로서는 사회 언어적인 구조를 설명하는데요. 인간이 또는 인간 주체가 언어적 요소와의 상징적 동일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구성한다는 이론입니다. 이에 따르면 상상계는 이미지의 형태죠. 그리고 상징계는 언어 형식인데 실제계라는 것은 이 두 가지에서 다 벗어나는 겁니다. 실제계는 상징화에 저항하는 것 그리고 언어 질서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를 여기서 거론한 이유는 특히 마지막 실제계 범주가 락항의 여성성 개념과 성차 이론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와 여성이 같이 통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기 락항은 굉장히 유명한 문장을 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여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해서 굉장히 사람들 깜짝 놀라겠거든요. 여성이 있는데 왜 여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냐. 좀 이상하죠? 응? 그런데 또 달리는 그는 이렇게 말해요. 그 여성은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냥 여성이 없다는 게 아니라 여성은 있는데 여성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여성, 디 이렇게 정관사의 여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표현으로서 그는 여성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란 단어 앞에 정관사를 의문시하는 것입니다. 정관사는 보통 일종의 보편성을 나타내는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관사가 의문시되는 것입니다. 락항은 이런 주장을 통해서 여성은 일반화에 적합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모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전체로 파악될 수 없기 때문에 일반화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락항은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남성적인 것은 예외의 근거에서 기능하는 닫힌 전체성이다. 어떤 닫힌 전체성에 구성돼야 보편성이나 일반성, 동일성 같은 것을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런 닫힌 전체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예외가 있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어떤 예외가 있어야 그런 이 예외는 그 전체를 전체로 명명하는 예외죠. 이게 남성적인 것인데 그래서 닫힌 전체에 있어서는 예외들이 존재하고 모든 전체성은 그것의 이름을 그러한 것으로 명명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에 비해서 여성은 어떤 예외도 허용하지 않은 비전체, non-all입니다. 왜냐하면 여성은 완전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도 없고 예외도 없는 거죠. 갖춰져야 어떤 전체가 구성이 되는데 갖춰지지 않거든요, 여성은.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진리의 논리 또는 전체가 아닌 것의 논리, 아주 비전체의 논리와 일치한다고 보고, 여성의 지위가 진리의 지위랑 비슷한 걸로 보죠. 그러니까 여성이 진리를 체화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 비슷한 논리를 체화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캉에 따르면 온전한 진리를 말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라캉은 또 페미니스트들을 많이 분노하게 한 그런 주장들을 또 많이 하는데, 여자는 남자의 증상이다 이런 말을 해요. 심톰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굉장히 화가 나겠죠. 왜 여성도 굉장히 많은 권리가 있는 주체일 수가 있는데 왜 여성은 남자의 증상에 불과한 것인가. 증상이라는 게 또 굉장히 좋지 않은 개념이잖아요. 어떤 병의 증상. 남성의 병적 증상이 여자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화가 나죠. 그래서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라캉은 이 말로 여자는 단지 남자의 환상의 산물로서 상징적 질서에 진입할 수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자는 남근 없는 남자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또 이것도 굉장히 여성분들을 많이 화나게 하는 주장이죠. 왜 여성을 남근이 없는 뭐가 부족한 남자로 보아야 하는가. 굉장히 기분 나쁜 주장들이죠. 이렇게 라캉이 굉장히 독특한 주장들을 많이 펼쳐서 남근의 부재인 여성을 남사에 비해서 열등한 존재로 이해한다는 해석들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페미니스트들의 비판은 라캉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비판은 물론 이런 독법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젝 같은 경우에 라캉의 여성관을 굉장히 다르게 보는데, 지젝에 따르면 여성은 존재에 선행하는 무이자 현존에 선행하는 부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로서의 여성이 존재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볼 때는 무는 오히려 존재 자체입니다. 헤겔의 논리에서처럼 존재와 무는 지젝에게도 두 개의 분리된 전제론적 실체가 아닙니다. 그의 경우 존재와 무 사이의 차이에서 결정적인 것은 관점의 변화입니다. 무는 그 자체로 실체성이 없지만 존재 내부에서 왜곡된 형태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존재는 무에 대한 일그러진 관점의 다름이 아니고 무는 존재에 대한 일그러진 관점인 것입니다. 라캉에게서 여성은 주체 내부의 이런 부정성의 구체화입니다. 라캉은 상징 체계의 작용을 위해서는 반성적인 제로 기표가 필수적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이 제로 기표라는 것은 아무것도 뜻하지 않는 어떤 텅 빈 기표가 상징 체계를 떠받치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부재는 현존에서 파생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그 반대입니다. 부재가 현존에 앞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은 이러한 부재의 구체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어떤 생물학적 성 개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파트는 성차이 이론입니다. 라칸과 지젝에 있어서 성차이는 상징적 담론의 구조물이 아닙니다. 보통 남성, 여성을 상징적 질서 내에서의 대립극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라칸과 지젝은 이렇게 보지 않고 성차이는 그 자체로서 실제계의 영역에 속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차이는 상징적이지 않고 실제적이며 동시에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차이는 상징적 규범체계 내부에서 언어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젝은 라캉의 성은 남자의 증상이라는 유명한 그런 규정을 참조하면서 여성은 가부장적 상징 질서의 고유한 적대작용이 일어나는 장소라고 해석합니다. 라캉은 성 차이를 빈틈이라고 파악합니다. 그에 따르면 두 개의 대립 영역 사이에 비상징적인 리비도인 신체가 없이 죽지도 않는 기관인 라멜르가 있다고 봅니다. 라멜르는 이제 라캉이 창조한 개념이에요. 라멜르는 남성도 여성도 아닌 무성인 존재를 뜻합니다. 라멜르는 두 가지 성, 남성과 여성의 두 성이 상징적 성별로 들어설 때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성은 보완적인 반쪽을 잃는 것이 아니라 무성 평등의 영역, 즉 성별 차이가 일어나기 전 단계에 놓여 있는 무성의 세 번째 대상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여성이 자신의 남성적 측면을 잃고 남성이 자신의 여성적 측면을 잃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성 모두가 성이 없는 무성의 영역인 라멜르를 잇는 것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죠. 라캉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은 상반적인 쌍도 보완적인 쌍도 아닙니다. 그들은 서로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캉은 성관계는 없다 이런 또 유명한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을 통해서 성적인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다거나 남성과 여성은 서로 너무나 상이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 이런 의미로 보는 것은 아니에요. 이와는 반대로 남성과 여성은 너무 가까이 서로 너무 가까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젝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인용입니다. 성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라캉의 주장을 라캉의 명제를 얘기하면서 지젝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과 너무 멀고 낯설기 때문이 아니라 내게 너무 가까이 있어서 낯선 침입자가 나의 불가능한 정체성의 고유한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각각의 두 성은 그에 따라 내재적 장애물로 기능하므로 이 성은 결코 온전히 그 자체가 될 수 없다. 지젝 인용이었습니다. 성 차이에 대한 라캉의 개념은 무엇보다도 플라톤에서부터 시작되는 낭만적 사유와는 완전히 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낭만적 사유에 의하면 두 가지 성은 다른 성의 잃어버린 반쪽이자 합의를 통해서만 조화로운 전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여성은 자신의 남성적인 측면을, 남성은 자신의 여성적인 측면을 찾아서 서로 조화를 해야 조화로운 전체가 구성될 수가 있다. 이런 주장이었는데 이 주장은 CG 융, 또 다른 정신분석학자인 CG 융 개념에서도 굉장히 명백하게 드러나거든요. 이 CG 융 같은 경우는 아니마와 아니스마라는 굉장히 또 유명한 개념들을 정립한 바가 있는데 아니마는 잠재의식에 억압된 남성의 여성적 특성을 뜻하고 아니스마는 장제의식에 억압된 여성의 남성적 특성을 뜻하는데 이것이 이제 서로 통합되는 것이 이상적인 거라고 보는 게 CG 융의 견해였고요. 라캉은 이와는 굉장히 정반대되는 그런 이론을 펼치죠. 라캉은 저마다의 성은 내부의 다른 성이라는 반대를 지닙니다. 라캉에 따르면. 그래서 개인의 발전은 라캉은 이 두 가지 성이 서로 통합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성 차이에 대한 라캉의 구성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주도적인 페미니스트들의 관점과는 구별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포스트 구조자의 페미니스트인 주디스 버틀러 같은 경우에는 성 차이는 단순히 생물학적 조건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 방식이라는 그런 주장을 한 바가 있죠. 그래서 그녀는 생물학적 성인 섹스, 성과는 달리 사회적 구성체로서의 젠더라는 개념을 사용한 바가 있죠.
그래서 성별이 사회적, 문화적 관계를 통해서 구성되는 것이라면 성 차이는 처음부터 기존 권력 관계를 통해서 규정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버틀러에게 성 차이에 관한 연구는 사회 비판과 권력 비판과 직접적으로 관련됩니다. 버틀러는 성차이의 장소성을 근거로 해서 상징적 질서의 내부에서 성차이가 상징적 질서를 통해서 구성되며 이런 이유로 성차이는 자연적으로 주어지거나 변경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정 가능하며 변화 가능하다고 보죠. 그래서 젠더는 생물학적 실체가 아니라 정치 사회적 투쟁장에서 싸워서 형성되어야 하는 구조물이라고 보죠. 성이라는 게 자연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으로 투정해서 새로이 구성해야 되는 그런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지젝은 이와는 다른 견해를 표합니다. 지젝에 따르면 버틀러의 젠더 이론이 문제점이 있는데 이 문제점은 젠더 차이가 사회적 권력 관계 구성물이고 따라서 상징적 내부에 기입된 차이로 본다는 점에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젠더는 이런 차이를 구성한 원인의 극복을 위한 원칙으로 작용할 수는 없는 거죠. 상징계 내부에서 기능을 한다면 이 상징적 내부 상징계 자체를 극복하는 그런 단계로 기능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와는 반대로 지젝에게 성차이는 상징적 질서 외부에 놓여 있으며 이를 통해서 그는 페미니즘의 이론적 틈을 넘어서고자 합니다. 페미니즘이 생물학적이고 문화적 차이에 기초하고 있는 반면 지젝은 성차이가 정확히 이 두 극 사이에 놓여 있다는 그런 주장을 펼칩니다. 그러므로 성차이의 상태는 실제와 상징화 방식의 우발적 다양성 사이의 틈을 유지하는 어떤 절단 또는 사이, in between인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지젝에게 있어서 성차이의 문제는 성의 개념에 앞서고 이를 구성하는 초월적 틀에 대한 문제입니다. 성 차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차이가 어떻게 구성되는가 그런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초월적인 틀이 인식 가능할 경우에만 전체 상징적 질서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파트인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는데요. 이 파트에서는 여성적인 논리와 남성적인 논리가 어떻게 비교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라캉의 경우 남자가 전체성의 원리를 대표하는 반면 여자는 존재론적인 불안정성을 구현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라캉은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 본질에 의해 여성은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여성이란 없다. 라캉은 이렇게 말했죠. 또한 라캉은 여성적인 비전체는 보편에 반대하는 기획이다. 이렇게 보고서 이런 여성적인 논리를 보편성의 남성적 논리의 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여성적 비전체는 지식과는 완전히 구분되는 진리의 측면에 있다고 봅니다. 라캉에 있어서 진리는 비지식과 타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비전체의 영역에서는 단지 알지 못하는 타자만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라캉은 비전체, 여성, 타자 이거를 모두 같이 설정하고 있죠. 비슷한 개념으로 설정하고 있죠. 지젝은 이렇게 여성이 구현하는 비전체의 원리를 자신의 여성적인 논리로 어떤 여성적인 논리라고 명명하고 자신의 후기 철학의 중심 체계로 사용합니다. 지젝이 여성 논리는 후기에 지젝의 대표작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 초기 단계에서는 별로 언론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여성 논리라는 개념도 주장을 하지 않았었는데 후기에 나온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적이 그때까지 생각해왔던 자기 철학을 정리하는 중요한 개념으로서 이 여성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지적에게 있어서 하이데거, 아도르노, 호르카이머, 데리다 이런 분들의 사유는 남성의 논리를 구현한다고 봅니다. 이들은 모두 서양의 그런 전통적인 형이상학적인 사유를 비판한 그런 유명한 철학자들이지만 이들의 사유는 남성 논리의 구현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분들은 형이상학 사유 전체에서 볼 때, 전체의 지평에서 볼 때 자신들의 사유는 특이한 예외를 형성한다고 가정하거든요. 근데 예외라는 것은 남성의 논리라고 이미 말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적으로 남성의 논리의 구현이라고 보는 거죠. 지적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지적은 다른 주장을 하죠. 예외들만이 있을 뿐이고 전체의 총체화는 불가능하다는 게 지적의 주장이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 동일한 주체는 없고 그 대신에 전체성의 좌절의 결과인 주체만이 존재한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비동일성과 상징화의 좌절인 주체가 여성을 통해서 구현되기 때문에 지적은 단지 여성만이 순수한 주체다라고 말합니다. 남성의 논리는 예외가 있는 일반화의 논리고요. 여성의 논리는 예외가 없는 비일반화의 논리입니다. 지적에 따르면 남성적 측면은 일반적 기능과 그 구성적 예외에 의해서 규정되는 반면에 여성의 측면은 비전체라는 역설을 통해서 정의됩니다. 예외란 없으며 정확히 이런 이유로 해서 집합은 모든 것이 아니며 종합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성의 논리는 전체에서 빠져나와 전체를 총체화시키는 그런 예외를 항상 포함하고 있고요. 예외는 예외적 상황을 토대로 전체를 그러한 것으로 명명하는 요소이고요. 여성 논리는 단지 특이점만이 있고 이로써 보편성을 설정하고 직접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예외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예외는 있을 수 없다는 전체에서 출발합니다. 예외가 없기 때문에 전체의 총체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없습니다. 여성의 논리는 어떤 메타 이론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차이의 가능성 자체를 기술할 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성 논리는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자유와도 비교 가능합니다. 존재의 총체성에서 시작하는 형이상학의 남성 논리와는 달리 존재론적 차이의 여성 논리는 총체성이란 없다고 말합니다. 지적은 다음과 같이 말한 바가 있습니다. 본래의 존재론적 차이가 여성적인 반면 남성적인 측면 그것은 문자 그대로 형이상학적이다. 현실이 전부는 아니다. 하지만 현실 저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이러한 무가 존재 자체이다. 인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여성 논리가 기술하는 것은 총체성의 불가능과 차이 자체의 가능성입니다. 총체성이라는 것은 없고 가능하지 않고 그 대신에 차이가 있다. 이런 논리이죠. 이 논리는 총체성이란 단지 배제하는 작업의 결과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적의 여성 논리는 락강의 유명한 또 다른 태제 대타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태제에 기초하는데요. 이 대타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락강의 주장은 상징적 질서의 일관성을 부여할 수 있는 보증자는 없다는 뜻입니다. 락강은 타자 개념을 두 가지로 쓰는데 대문자로 쓴 것이 대타자이고 소문자로 쓴 것이 말하자면 소타자인데 이 대문자로 쓴 대타자는 상징적 질서 우리가 살면서 언어로서 이렇게 질서화된 그런 사회를 상징계라고 보죠. 그 상징계를 보증하는 것이 대타자라고 보는 그런 주장을 하는데 이런 대타자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 총체성이란 없다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 질서는 전체성의 최후의 보증이라는 유일자가 없는 순수한 다양성이다. 상징적 질서는 절대로 어떤 총체성이 아니라 순수한 다양성일 뿐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지지직에 따르면 이런 상징적 질서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허구를 통해서 보완될 필요가 있습니다. 상징적 질서는 무보다 적은 것이다 이런 말을 하죠. 지지직의 후기의 대표작인 무보다 적은 것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주장하는 것이 지적을 인용하자면 사물은 움직인다. 현실은 단순히 무 이상이 아니고 무보다 더 적은 것이므로 무언가 있으면서 또한 무도 없다. 현실은 공허함을 감추고자 허구를 통해서 보완을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상징적 질서는 그 자체가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허구를 통해서 보완되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지적은 현실의 허구 저편에는 허구의 현실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허구는 그런데 어떤 허상이나 상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효과를 지니기 때문에 현실 자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식에 따르면 허구를 통해서 지탱되지 않는 현실은 없는 거죠. 이제 결론으로 도달하겠습니다. 요약을 해보자면 라칸과 지적의 입장은 포스트 구조와는 굉장히 다 차이가 난다고 할 수가 있고요. 포스트 구조주의는 상징적인 질서를 외부와는 차이가 나는 닫힌 구조라고 이해하는 반면 이해하고 여기에 따르면 상징계는 모든 요소가 위계적으로 분류되고 의미를 제공받는 전체적인 질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념은 전체적인 그런 체계 안에서 그런 체계의 관련 속에서 의미를 갖는 것으로 고찰될 수가 있고 닫힌 전체나 외부 없이 빈틈없는 의미 체계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에 의하면 포스트 구조주의는 상징이 외부와 어떻게 관련이 될 수 있는지를 묻질 않습니다. 그런 질문에는 관심도 없는 거죠. 상징 체계가 어떤 닫힌 체계로서 구성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와 관련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분명한 그런 어떻게 보면 너무나 분명한 질문인데 이런 질문을 하질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데리다의 유명한 해체론은 기본적으로 상징적 질서를 해체하는 대신에 이 질서를 결정 불가능성의 그런 방식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를 하죠. 데리다의 해체론은 최종 진술의 영구적인 연기를 통해서 미결정으로 머무름으로써 형이상학적 진술의 강요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지적의 관점에서 볼 때 대리자의 전략은 수사적인 것의 영역에 고착이 되어 있어서 상징의 그런 실질적인 극복을 유도할 수 없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지적은 상징적 체계의 진정한 극복은 실제적인 행위를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지적에게 상징적 질서의 불완전성은 궁극적으로 행위의 주체와 연관이 됩니다. 현실 자체는 불완전하고 항상 주체의 종합적 활동에 의존하기 때문에 순수한 객관성은 처음부터 배제가 됩니다. 현실은 객관적으로 주어져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주체와 구성적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적에 의하면 객관성은 주체의 과도한 몸짓에 의존하고 주체는 상징적 질서의 틈에 의존합니다. 지적은 여성 논리에 기초하여 그가 변증법적 유물론이라고 명칭하는 불완전성의 존재론을 후기에 발전시킵니다. 지적의 변증법적 유물론은 현실이 불완전하다는 인식에 근거합니다. 현실은 확고하지 않고 오히려 틈과 활동의 여지를 줍니다. 현실의 불완전성은 지적에게 주체의 자유를 가능하게 합니다. 상징적으로 구성된 현실을 벗어나는 무엇인가가 항상 있습니다. 이 잉여의 이름은 자유의 동인으로 기능하는 주체입니다. 자유는 지적에게 있어서 자연이나 또는 문화보다도 더 근본적입니다. 자유는 자연과 문화 사이의 차이에 선행하는 급진적인 부정성을 뜻합니다.
지적의 자유는 이성에 있지 않고 광기, 충동, 무의식 같은 부정성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유는 의식적 행위가 아니라 무의식적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적의 무의식이 의식의 반대급부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의식과 무의식의 구별에 앞서는 제3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색은 의식 바깥의 영역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영역은 상징적으로 또는 이데올로기적으로 형성되지 않은 자유의 영역을 뜻합니다. 따라서 그 안에 예견하지 못한 무엇인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영역의 이름이 바로 실제계입니다. 실제는 지적에게 자유를 위한 기초가 됩니다. 실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은 불완전하고 또한 변형에 개방적입니다. 실제는 상징적 현실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발생합니다. 이것이 지적의 해방 정치를 특징 짓는 불가능의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지적은 혁명 정치가 주체의 진정한 행위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혁명은 그냥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꼭 혁명 주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은 사건과 행위 주체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한다고 봅니다. 이는 주체의 정치적 책임에 대한 호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주체의 이름이 바로 여성입니다. 라캉이 계속 얘기하는 게 여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여성은 없다 이런 얘기인데 여성이 왜 존재하지 않는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물어본다면 그 이유는 바로 여성이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완전한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성은 주체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해서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주체가 되는 것이 중요하고 이 주체가 된다는 것은 바로 여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해방 정치의 의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뭐 스피커를 통해서 해주시거나 아니면 채팅으로 질문을 제기해 주셔도 되고요. 제가 그 전에 잠깐 논평을 대신해서 한 2개 정도, 세 가지가 되려나요? 그 질문을 좀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포스트 구조주의 하고 이제 선생님 발표에서 처음 하고 끝부분에 포스트 구조주의하고 락강 지적을 그 이제 비교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포스트 구조주의 페미니즘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장하는 얘기들에 대해서 한번 락강이나 이 정신분석학 쪽에 서 계신 분들의 답을 듣고 싶다는 생각이 좀 예전부터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오늘 이제 발표에도 나왔지만은 여성은 비전체다. 또 그러니까 뭐 프로이트나 락강 같은 경우에 뭐 그러니까 어떤 남성 그러니까 락강 같은 경우에도 여성은 남성의 증상이다. 뭐 아까 이제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여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성을 부정성의 위치에 놓게 되는데 근데 이제 포스트 구조주의 들레즈나 이 포스트 구조주의 페미니즘을 하시는 분들은 왜 여성이 부정성의 자리로 가냐? 여성의 긍정적인 자기 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오늘날에 이제 여성의 긍정적인 자기 규정이 필요한데 자꾸 정신분석학 쪽에서는 남성을 규범으로 놓고 전체로 보고 여성을 비전체, 여성을 그 부정성으로 보니까 물론 그게 이제 낳는 어떤 혁명적인 정치가 있겠지만 포스트 구조주의 쪽에서 보면 그거는 여성을 계속해서 남성에 대한 타자로만 보는 그런 관점 아니냐. 그래서 여성 자신의 자기 규정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반론을 펴는데 여기에 대해서 락강이나
혹은 지재기나 또는 정신분석학 쪽에서는 뭐라고 재반론을 할 수 있을지 요게 이제 하나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맨 마지막에 이제 지재계 그 주체 되기, 여성 되기, 또 이 부분은 또 굉장히 들레즈적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들레즈도 왜 여성 되기, 소수자 되기 이런 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 포스트 구조주의와 정신분석학의 논쟁에서 이런 포스트 구조주의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좀 하나 궁금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락항이나 지적의 관점에서 오늘날의 페미니즘 운동, 예를 들어서 이제 지적 같은 경우에 혹시 미투 운동이 한국에서만 벌어진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벌어진 건데 사실은 이제 락항은 이미 죽었지만 지적은 살아 있잖아요. 그래서 지적이 혹시 뭐 오늘날의 페미니즘 운동이나 미투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있거나 한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두 가지 질문 먼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채팅란 이용해서 발언 신청해 주시거나 아니면 질문을 직접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답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지금 제가 뭐 강연에서도 그 거론을 했는데 이제 포스트 구조주의에서 굉장히 락강 지색의 여성 이론을 많이 비판하는 이유가 여성을 부정성으로 보고 있다는 것. 바로 그거죠. 지금 한 선생님께서 잘 설명하셨는데 왜 여성을 긍정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가? 기분이 나쁘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왜 남성을 규범으로 보고 여성을 이탈로 보는가? 기분이 나쁜데 이제 이것이 사실은 여성 생물학적 성에 대한 이론이 아니라 여성을 비전체적인 존재론을 구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게 이제 지잭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사실은 락항을 제대로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여성의 문제를 이렇게 동일성 포스트 구조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제 차이의 정치인데 그래서 여성들도 어떤 동일성이 있고 남성들도 있고 또 어떤 인종적인 문제에서도 백인뿐만이 아니라 흑인도 아시아인들도 여러 가지 다른 인종들도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고 성에서도 남성 여성뿐만이 아니라 다른 성들도 많이 있고 다이버스한 성들이 많이 있고 이런 모든 차이들의 인정을 주장하는 게 이제 차이의 정치인데 그런 면에서 물론 포스트 구조주의의 의미는 있어요. 그 전까지 그런 주장을 많이 안 하고 동일성에 억압되어 있었던 그런 타자들이 발견이 되고 그들에게 어떤 조명이 되고 그들의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거기에 투쟁하게 되는 그런 의미들이 있지만 실제로 지잭이 보기에는 이런 차이의 정치는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들 이렇게 여러 가지 차이들, 다양성들만 주장하려는 것으로서는 사회 전체의 구조가 바뀔 수가 없고 이런 모든 차원들이 사실은 막시즘에 따라서 경제 구조의 원리에 따라서 중층 구조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되고 페미니즘들만이 운동을 해서 여성들이 해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전체적 사회, 정치적, 사회, 경제적 구조를 변형시키는 그런 틀 안에서만 모든 다양한 소수 그룹들이 차이를 가질 수 있다고 소수 그룹들이 차이를 인정받을 수 있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포스트 구조주의자들과의 관점이 전혀 다르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또 지잭이 굉장히 이상하게도 다시 전통적인 막시즘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한 선생님께서 말씀한 것의 답변으로는 포스트 구조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게 사실은 락항과 지잭을 굉장히 잘못 이해한 데 기인하기 때문에 두 가지 이론들이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구성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주체가 어떤 동일성이 있다, 여성 주체가 어떤 동일성이 있다고 주장을 한다면 다시 이 동일성은
비판과 부정의 대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여성도 문제가 많지만 인종적인 것도 굉장히 문제고 요즘에 블랙 매터 문제도 많이 있었고 또 유대인종들의 차별 반유대주의라든지 인종주의 문제도 굉장히 지금 심각하고 전 세계적으로 극우파들이 굉장히 많이 뭐라 그러지? 세력을 많이 얻고 있는데 이런 모든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나는 내가 아니면 우리가 바로 민중이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다들 거리로 나가서 여성이든지 흑인이든지 아니면 극우파든지 다들 나가서 내가 바로 민중을 구현한다 이렇게 보는 동일성의 주장을 하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동일성을 주장함으로써 자기가 그것을 점유하고 있다는 그런 논리를 펼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성이 있는 거죠. 주체는 절대로 어떤 동일성으로 형성될 수 없는 것, 주체는 현실이라는 것 자체가 열려 있다는 것의 증거고 현실 자체를 열려 있게 하고 현실 자체가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원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논리가 락칸과 지젝에서 어떤 성적인 논리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이 전체적인 존재론적인 구조를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질문도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린 셈인데 지젝이 뭐 미투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한 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지젝의 페미니즘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은 페미니즘들만 혼자서 페미니스트들이 혼자서 그런 해방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문제를 더 나쁘게 해요. 지젝이 보기에는 오히려 우리 사회는 아직도 가부장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리다가 이제 우리 사회는 로고센트리즘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죠. 할로고센트리즘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죠. 남근과 이성에 의해서 지배되는 사회라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가부장적이고 남근에 의해서 지배되고 이런 사회라고 오히려 보는 억압적인 그런 사회라고 보는 관점이 어떤 차이의 정치를 이야기하는 관점보다 오히려 해방 정치에 더 유리한 관점이라고 보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적이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고. 네. 예,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뭐 오늘 그 강의 들으시면서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네, 아마 강연이 조금 낯설으셨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락캉도 지젝도 특히 이런 여성에 대한 관점이 많이 한국에 알려지지 않았을 수가 있고 지금 한 분이 예. 예. 경상대학 그 윤리교육과의 박균열입니다. 예. 오늘 우리 그 독일 먼 그 곳에서부터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좋은 말씀을 잘 전해주시려고. 거기는 몇 시입니까, 교수님? 예, 여기는 낮입니다. 점심때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저는 새로운 용어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뭐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 또 제로 지표, 아니마, 아니스마, 라멜라, 그 용어만 적어도 사실 생경하고 잘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 현실은 무보다 적은 것이다. 이런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그 이메일 주소를 하나 어디 좀 남겨주시면 다음에 또 추가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제가 특별히 그 질문이라기보다는 그 우리 하이에나 있지 않습니까? 하이에나. 하이에나 같은 경우는 사실 하이에나의 그 대장 하이에나는 암컷이거든요. 근데 남근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적 그 승징어로 뭘 단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무리 내지는 물론 단 하나의 발레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뭐라 이제 재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오늘 페미니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어려운 내용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 앞으로 공부하면서 차근차근 하나씩 이제 깨우쳐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가지 질문은 저희 어설픈 락강에 대한 이해로 거의 슬로건은 이제 Back to the Freud였는데, 왜 프로이드 학파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완전한 결별을 하게 됐는지, 그 계기 내지는 발단이 뭐였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예. 근데 라캉이 프로이트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프로이트의 이론에서 잘 이해하지 못했고, 프로이트의 이론에서 오히려 좀 철학적인 사유를 가능하게 해줬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로 많이 돌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임상학을 중시해서 사실은 정신분석학은 그런 실천을 위한 그런 임상학을 위해서 중요한 그런 도구로 생각했던 반면, 그리고 정신분석학의 기반은 또 생물학적인 것이라고 봤던 반면, 라캉은 정신분석학을 생물학에서 완전히 분리를 시켜서 사실은 어떤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쪽에 가까운 이론을 발전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라캉이 하는 것은 프로이트의 철학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로이트를 많이 추종했던 사람들이 라캉이 하는 것은 프로이트와는 전혀 다르다, 이렇게 해서 싸움을 했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정신분석학자들 내부에서는 이런 싸움들이 많아요. 보면은 그렇게 해서 둘만 프로이트와 라캉 학파만 갈라진 것이 아니라 라캉 학파 내에서도 내부 분열이 굉장히 많고, 뭐 이것은 어느 학파에서나 다 마찬가지지만 뭐 철학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서로 같이 모여서 무슨 학파를 구성했다가 차이가 생기면 서로 부분이 나누어지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제가 이제 어설프게 이제 요새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바인데, 지젝이나 락강과 같은 철학이 왜 공감을 많이 형성을 하지 못하고 이슈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설명이 되고 있을까? 제 생각에는 그게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서양 유럽 철학의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왜 그러냐면은 이제 유럽의 철학의 주류라고 하면은 물론 약간의 학맥의 차이는 있지만, 이제 플라톤의 이데아에서부터 아리스토텔레스의 최고 형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근대에 와서도 소위 온토 존재 중심으로 이야기를 쭉 해오고, 거의 극단은 이제 칸트에 이르러서 소위 실천 이성 비판에서 말하는 저 하늘의 별과 같은 저 반열에 올려진 어떤 진리성을 주장하는 실체 중심의 철학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개성한 게 비록 정신의 문제이지만 이드나 에고의 문제를 반열에 올려놓고 정신의 현상을 정립하려고 했던 게 프로이트의 노력이다. 근데 락강의 경우나 지젝의 경우는 변화를 주장하거든요. 그리고 뭐 헤겔도 변정법을 이야기해서 그 엔티테제의 과정적 존재를 중요시 여기고, 또 선악을 넘어서에서 주장한 니체나 이런 사람을 지젝이 중요시하는 이유도 바로 정통
온토 중심의 유럽 철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일종의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않았는가.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지금 철학의 세계 영역에 온톨로지, 에피스테몰로지, 엑시올로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락강이나 지적을 하나로 묶어서 이해하려면은 릴레이셔놀로지라고 하는 관계학이라고 하는 일종의 범주론을 하나 새롭게 만들어야만이 지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저는 이런 좀 망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망상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께서 좀 논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라칸과 지젝이 주류 철학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하죠. 라칸과 지젝이 표현하는 것은 오히려 반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박균현 선생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전통 철학은 실제론의 철학, 존재론의 철학이었는데 이제 그런 것은 없다고 주장하는 철학이 라칸과 지젝의 주장이기 때문에 어떤 반철학적인 것으로 볼 수가 있고 그렇지만 그 사람 라칸이나 지젝의 철학을 어떤 관계성의 철학이라고 보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부정성의 철학, 반철학으로 보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봅니다. 제가 용어를 그렇게 붙이고자 하는 이유는 딱히 어떤 실체 간의 관계를 중요시한다기보다는 변화의 과정, 물론 화이트헤드나 이런 사람들이 뭐 프로세스를 중요시 여기기는 했지만 그 이론 자체가 어떤 철학적 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한번 제의를 해봤고 만약에 이제 그래서 이제 동양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불교의 영기론 같은 경우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제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있고 또 거꾸로 또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존재 중심의 사고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까 교수님께서 현실은 무보다 적은 것이다 이렇게 하는 말씀도 저는 이제 그런 의미를 새겨서 연기론을 재해석한다면은 그러니까 이러함이 있음으로 해서 저러함이 있고 이제 this, that, this라고 해석을 해줘야만이 원래 그 연기론이 제대로 해석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가시, 가청, 가촉의 세계가 단 4%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엔티매터, 엔티에너지가 이 우주의 96%를 구성하고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들리는 조그마한 현상을 가지고 이 우주 전체를 재단하려고 하니까 많은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뭐 잉여의 문제라든지 설명이 안 되니까 잉여라고 카테고라이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릴레이셔널로지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의 정립 필요성 같은 거 이런 걸 일종의 이제 대안으로 한번 제시를 해봤는데 부정의 철학이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한번 다시 고민을 해보고 공부를 더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라칸과 지젝의 철학이 어떤 불교적인 사유, 연기론의 사유하고 비슷하게 보이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동양인이니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고 하는데 그렇기는 하지만 결정적으로 또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실체가 불안정한 이유는 실체가 불안정한 이유는 거기 주체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네, 이런 주체에 대한 사상이 동양에는 없죠. 이 주체는 물론 이 라칸이나 지젝이 보는 주체는 근대적 주체 이것은 아닙니다. 코기토 데카르트 주체는 아니고 이런 부정성을 주체화시킨 것을 주체라고 보는데 그렇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주체라는 그런 심급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동양성의 그런 연기론적인 사유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고민지 선생님 질문 하실? 네, 안녕하세요. 고민지입니다. 저희
선생님 발표 듣고 저 예전에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트러블을 읽었던 기억을 떠올렸는데요. 그때는 굉장히 어려워서 이해할 수 없었던 어떤 락항의 여성에 대한 개념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덕분에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이제 락항이 문제시하는 어떤 상징계에서의 규범, 그것이 존재한다면은 그 상징계에서의 규범의 역사 기원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전개를 하는지 일단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음, 페미니즘이 문제시하는 가부장제 기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어, 이제 지적과 락강에게서 설명이 되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그 여성이라는 집단을 이제 규정할 수 없다면은 이렇게 여성이란 범주를 규정을 할 수 없다면은 그들이 어떻게 이제 상징계를 전복을 시키고 또 이제 남성 중심적이라고 그렇게 구성된 이제 상징계를 비판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여성들, 그러니까 그 대항을 하기 위한 어떤 저항적인 집단으로서 어느 정도의 규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지적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각각의 어떤 민족 운동, 각각의 어떤 여성 운동 이런 각각의 운동이 오히려 그 상징계 규범을 전복을 시키는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했는데 그럼 지적에 있어서 그 실천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어야 하고 뭐 가능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설명한 바가 있다면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먼저 상징계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었던 거죠. 네. 이 상징계는 이 여성 이론과 관련시켜서 설명하자면 상징계는 남근에 의해서 구조화되는 것이라고 일단 락항이 말한 바가 있어요. 근데 이 남근은 페니스가 아니라 팔루스인데 이 팔루스는 어떤 상징적 의미를 하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서 언어적으로 이런 상징 세계 내에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말을 해서 우리가 의사소통을 서로 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잃어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대상을 가지고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뜻을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잃어버리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잃어버리는 과정을 락항은 거세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이건 다 어떤 생물학적 개념에 의해서 생물학적 개념에 기반을 하긴 하지만 이 생물학적 개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개념이라서 굉장히 많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이런 거세되는 작업, 거세의 작용이라는 것은 상징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뭔가 포기하고 잃어버리는 것이 있다 이런 뜻이고 남근이 이런 상징계를 주도해서 하나의 질서로 성립시키는 그런 신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 하나의 총체성으로 구성되려면 이것이 어떤 모든 것이 다 같은 레벨에 있어서는 안 되고 이런 같은 레벨보다 위에서 하나 높은 차원에서 이런 것은 모든 같은 것이라고 설명해주는 그런 예외자가 존재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예외자를 남근이라고 하고 또는 아버지라고도 정의를 하는데 그래서 아버지 이름으로 모든 것 자체가 하나의 전체성으로 통합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페미니스트들한테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아왔는데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이상한 개념들을 통해서 굉장히 반페미니스트적으로 나타나는 락항 지적의 이런 페미니즘 이론이 사실은 오히려 포스트 구조주의자들이 얘기하는 페미니즘보다 훨씬 더 라디칼하다는 것이 이 아이러니한 거거든요. 훨씬 더 라디칼하다는 거죠. 데리다도 형이상학을 전부 다 해체시키기 위해서 막 모든 방법을 다 동원을 하고 해체 전략을 했지만 실제로는 이 데리다가 한 것도 후기 자본주의 사회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데 기능했고 포스트 구조자들의 페미니즘적인 이론도 사실은 후기 자본주의 사회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데 기능할 뿐이거든요. 근데 약간 지적의 관점에서 보면
왜냐하면 그들은 전체적인 사회 구조를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차이들이 조금 인정을 받는 그런 것을 원하는 쪽으로 지금 정리가 되기 때문에 진정한 해방하는 거는 연결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이 뭐였더라? 어떻게 두 번째, 예. 여성들이 부정적으로의 여성들이 어떤 정치적인 심급으로서 정치적 주체가 될 수가 있는가? 그렇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 여성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성도 남성도 다 여성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다 그러니까 여자라고 말을 하지만 이 여자를 생물학적인 성으로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여자는 구체성을 부정성을 구체화하는 존재. 이 부정성을 구체화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사회 자체를 부정한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사회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굳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바꾸겠어? 혁명이 더 이상 가능한가? 동구권들도 다 무너졌고 중국도 뭐 보면 완전히 더 심한 자본주의가 되어 있고 혁명은 완전히 몰락한 것이 아닌가? 혁명의 가능성은 없지 않은가? 어떻게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극복하고 공산주의로 넘어갈 것인가? 이런 문제는 굉장히 불가능한 것으로 이제 더 이상 다른 체계를 생각하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많이 생각을 했잖아요. 이제 1989년 이후 동구권 몰락 이후로 이제 유토피아는 끝났다. 더 이상 다른 공산주의는 없다. 공산주의도 대안이 아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왔는데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존재론적인 관점이고 이렇게 보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그냥 우리가 우리의 그런 지각적, 인식적 구조로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근데 사실은 라칸이나 지제기 생각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보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보도록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화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런 프로그램화를 넘어서서 현실이 이렇게 보여지는 대로가 아니라 사실은 현실은 어떤 허구를 통해서만 구성되는 것, 주체를 통해서만 구성되는 것, 무보다 적은 것으로서 이해를 우리가 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는 거죠. 그렇게 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남자든 여자든 다 여자가 되어야 그런 관점을 체화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이거는 사실은 어떤 정치적인 대안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일단 철학적인 구상인데 일단 그런 인식이 있어야 현실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이 다가 아니다. 전체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인식이 일단 있어야 혁명을 하든지 변화를 시키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냥 혁명은 그냥 막 일어나는 것은 사건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포스트 구조자들은 굉장히 사건의 철학을 많이 구성을 하는데 데리다, 들러즈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혁명은 우리가 어떤 주체로서 포스트 구조자들은 주체를 완전히 해체를 시키기 때문에 주체는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일단 뭐가 일어나야 돼요. 뭐가 일어나면은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뭐가 일어나는 것을 원하는 철학, 사건의 철학이 굉장히 메시아주의하고도 연결이 많이 되는 게 메시아가 와야 되는 거죠. 언제 올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수동적인 입장이 되는 게 포스트 구조주의자고 들이고 라칸과 지제의 입장은 실제의 철학인데 물론 라칸이 처음부터 실제의 철학을 했던 것은 아니고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라칸은 상상계의 이론, 상징계의 이론을 주장했고 그때까지 라칸은 포스트 구조주의자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후기에 와서 실제계의 철학을 발전시키면서 변화를 한 거죠. 더 이상 이 사람을 포스트 구조자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후기의 실제계의 철학을 더 발전시키고 또 정치적인 이론으로도 발전시킨 게 지적인데 혁명이나 어떤 혁명이 그냥 사건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혁명은 꼭 혁명적 행위, 액트를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액트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이 주체라고 봅니다. 주체는
액트와 액션을 지금 구분을 하는데 액션은 주체가 자기가 의도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액션이라면 나는 지금 여기에서 학교에 간다. 어떤 액트를 하죠. 나는 지금 손을 들어 올린다. 나는 발을 들어 올린다. 이런 액션을 하는 주체가 어떤 의도를 해서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액션이라면 액트는 그거와는 반대로 액트를 통해서 주체가 구성이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체는 액트 이전에는 어떤 동일성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주체를 부정성의 구체화라고 보는 것은 이런 주체는 혁명적 행위에 의해서 구성되는 주체라고 보는 그런 이론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그 프레젠테이션 하신 주요 인물이 락강하고 그 지젝은 이제 슬로베니아라 하더라도 주로 이제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고 활동을 했는데 어떻게 그 독일에서는 어떤 이유로 그 뭐 많은 현대 철학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프랑스 쪽의 철학자들의 그 이 논지를 주요한 담론의 일환으로 다루는지 이게 교수님 개인의 어떤 학문적인 취향인지 안 그러면 독일 내에 사람들이 그 뭐 이런 독일의 여러 가지 마르크스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지젝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걸 인용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건지 그래서 그 좀 학문적 풍토나 어떤 경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독일 철학자들은 프랑스 철학을 좋아하지 않고 프랑스 철학은 철학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프랑스 철학을 대학에서 가르치는 경우도 거의 없고 가르친다면 이제 인문학 쪽에서 뭐 프랑스 문학이나 영문학이나 이런 쪽에서 조금 많이 수용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독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뭐 데리다나 뭐 들레즈 같은 경우 그냥 영문과니 아니면 컬처 스터디 아니면 불문과 이런 쪽에서 연구를 하지 철학자들이 연구를 안 합니다. 그런 이유는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은 나치즘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2차 대전을 일으킨 나치즘이 굉장히 반이성주의적인 그런 사상을 구현하고 있다고 보고 이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철학은 반이성주의를 반대하는 것이라고는 개념들이 강한데 프랑스 철학이 이 독일 철학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반이성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들레즈를 굉장히 싫어하고 데리다는 좀 문학계에서 약간 수용이 됐고 락항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고 지젝은 뭐 독일에서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해서 독일에서 신문에서도 많이 컬럼을 쓰고 TV에도 자주 나오고 하긴 하지만 뭐 오히려 어떤 문화 비평가로서 더 많이 수용이 되고 철학자로서 이 사람을 많이 이해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락항과 지젝이 현대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포스트 구조주의 이후에 철학의 대안이 뭔가 하면서 굉장히 많은 리얼리즘 쪽 그리고 마테리얼리즘 쪽에서 많은 새로운 사상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근거하고 있는 이론이 사실은 알게 모르게 락항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꼭 락항을 인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긴 하지만 락항이 어떤 그런 반철학적인 사상을 통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마디오라든지 그리고 지금 스페큘라티브 리얼리즘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뭐 메야수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다 락항 전통뿐이고 지젝은 당연하고 이런 포스트 구조주의적 구성주의적인 그런 사상을 넘어서 새로운 현실적인, 실제적인 그리고 유물론적인 사상을 구성하는 데 가장 문턱이 된 사상이 제가 보기엔 락항이거든요.
그리고 뭐 지젝도 락항을 알리고 또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사상가이기 때문에 저한테 그냥 기본적으로 많이 의미가 있었던 것은 일단 지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사상들을 많이 다 종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지젝은 이런 락항뿐만 아니라 딜루즈라든지 데리다라든지 버틀러라든지 또 뭐 라디칼 데모크라시라든지 하여튼 굉장히 많은 현대 사상들을 많이 종합시키고 있는 인물이고 그래서 지젝을 통해서 지금 현대 철학을 살펴보는 것이 제가 보기엔 의미가 있어요. 저한테 자신은 뭐 그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해온 작업이기도 하고, 근데 제 작업의 주된 것이 지젝은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는 지젝이 또 굉장히 인기가 많다 보니까 여러 출판사들에서도 좀 책을 써주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지젝에 대해서 책을 많이 쓰게 된 이유가 있는데 독일 전체 철학계에서는 뭐 그렇게 철학자로서 많이 인정을 받고 있지는 못한 편이라고 알 수가 있죠. 지젝 같은 경우에 후기에는 오히려 더 많이 철학을 하고 있어서 처음에 락항의 이론을 통해서 자기의 사상을 많이 정립시켰다면 후기로 갈수록 더 많이 헤겔과 그리고 독일 관념론 사상을 통해서 자기의 사상을 더 전개를 시키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 뭐 그렇게 많이 수용이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지젝의 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리기 때문에 그 일부가 또 수용이 되고 알게 모르게 수용이 되고는 있겠지만 아직 아카데미 쪽에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선생님 그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가지고 혹시 뭐 꼭 질문을 꼭 하셔야 되는 분이 계신가요? 안 계시면 오늘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예, 안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멀리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강의해주신 그 김영관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안녕히 교수님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참가자분들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저희가 또 막시즘 글로벌 온라인 톡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영어로 진행되는 강의인데 그것도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장 교수님 오래간만입니다.